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기업 집단 이제 10대 기업의 생존율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본다면 대략 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74년도에 일어났던 변화들, 예를 들어서 한국화약이 좀 들어와 있다거나, 예를 들면 SK죠, 선경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다거나, 80년대부터 재미있는 게 대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효성 뭐 이런 게 좀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요. 1985년이 되면 좀 안정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진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보이고요. 1990년대가 되면 더 이제 안정화가 돼서 쭉 이제 순위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서열이 이제 순위가 형성이 됩니다만, 지금하고 이제 지금 99년 되면 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좀 나타납니다만,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100대 기업의 생존율, 기업이 이제 환경 변화에 얼마나 이제 취약한가, 그리고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게 생존율인데요. 1960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존율 100개의 회사를 보면 1975년에 대개 한 22개, 그리고 1997년에 보면 13개, 즉 대략 한 30년을 놓고 볼 때 13% 정도의 우리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개면 되게 10개밖에 90개가 죽어버렸다는 뭐 이런 어떤 뭐 이게 뭐 벤처의 생존율도 아닙니다만 정말 아주 극심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75년에 가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되죠. 1985년에 가면 100개 중에서 대략 한 12년 사이에 보면 절반 정도가 그대로 이제 100대 기업의 생존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율이 좀 높아졌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6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생존율이 대략 지금까지 90년대 후반까지 생각하면 한 13%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세계 100대 기업의 생존율, 30년간 생존율을 보게 되면 대략 평균으로 아마 38%, 우리보다 이게 한 3배 정도 높나요? 우리가 3분의 1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기업은 21%, 일본 기업은 22%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보다도 낮고 일본 기업보다도 낮다는 이런 뭐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존율이 낮은가라고 생각할 때 결국에는 과거에 1960년대부터 쭉 한 30년 정도의 우리가 산업의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인을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는 또 한 번 후반에 이제 크게 불어닥쳤던 게 이제 불황이 한번 1960년대에 불어닥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아마 대거 도산하는, 그래서 앞에 표해봤던 1960년대 10대 어떤 기업 집단 중에서 2개 빼고 다 밀려나는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었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경공업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도탄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1960년대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수출의 주력품 중에 어떤 게 있어요? 합판이 있었습니다. 합판. 동명목재라는 어떤 기업이 합판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큰 기업이었습니다만, 미국의 합판 수입의 절반 정도를 한국산 합판이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 수입하는 합판의 절반을 한국산이 커버하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합판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산업이었습니다. 뭐 전략적 산업하니까 아주 뭐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재미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합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합판 또는 가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산업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가면 이제 중화공업의 투자를 조정하는 과정, 즉 정부에 의한 조정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0년대, 1970년대에 중화공업화를 정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현대가 현대중공업, 지금은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것도 현대 어떤 자동차, 특히 이제 중공업이나 조선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하는 계기가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80년대 초에 중화공업 투자 조정 과정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또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이 이제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다음 80년대에 첨단 산업에 진출하는데, 삼성이 전자가 반도체에 진입했던 게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D램 사업에 진출을 해서 결국 지금의 오늘의 삼성전자의 어떤 기반을 다졌습니다만,
초기에 삼성전자의 이제 이병철 회장의 결단에서 DRAM 사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초기에 삼성전자는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 아주 큰 비웃음과 이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삼성은 그룹 전체가 아마 부도가 날 거다, 그룹이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의 아주 끈질긴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계속 삼성전자의 DRAM 사업은 적자였죠. 그걸 결국에는 극복하고 오늘의 삼성전자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게 보면 어떤 삼성의 그런 어떤 인내심이라든지 저력, 뚝심 이런 것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당시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이 다 그게 안 된다라고 이제 그 DRAM 사업이 어떻게 한국에서 일본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하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걸 결국 뒤집어낸 걸 보면 그런 것들은 대단한 어떤 의지와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히 놀라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또 IMF가 있었고요. 그다음 구조조정. 이제 IMF는 금융위기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 대략 이제 기억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최실개발에 실패한 기업들이 또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IMF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줬고 어떤 사회 문화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이런 가슴 아픈 시절이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포함해서 대우그룹이 그때 90년대 IMF 때 외환위기 때 무너졌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우그룹에 지금 김우중 회장은 이제 베트남에서 후진 양성에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대우를 꼭 그때 우리가 공중분해를 시켰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 경제 또는 글로벌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글로벌리 우리가 나름의 어떤 기업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거의 이제 두 개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있습니다만 LG전자에서 글로벌적인 어떤 존재감은 이 두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우가 있었으면 대우의 계열사들이 한두 개 정도가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커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이제 이제 후일담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기아,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기아자동차 그 당시에 현대 인수가 됐습니다. 그다음 뉴코아는 백화점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뉴코아가 부도가 나서 결국에는 소멸했고요. 한일이라는 기업, 우리는 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일, 거평 이런 기업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IMF의 어떤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통신, SKT, KT, 특히 SKT는 통신을 결국에는 한국 이동통신인가요? 그걸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의 오늘날의 SK 그룹을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산업이 통신이었습니다. 통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2000년대에 계속 성장을 거듭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회사 한미약품이라든지 또는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오입니다만 바이오 또는 ICT, 지금 네이버 또는 카카오, 라인 이런 회사 또는 게임 회사 중에서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지금의 어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회사의 가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시가총액은 큽니다. 이미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커져버렸는데요. 단기간에 불과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조그만 벤처에 불과했던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하나의 대단히 산업 환경적인 변화, 즉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의 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조직론에서 이제 환경교수, 즉 인상에서는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즉 기업에 있어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사활적인 이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실증 분석, 그래서 이제 산업조직론을 하는 경제학자들입니다만 실증 분석을 많은 학자들이 시도했었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도 논쟁적인 어떤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성과, 그러면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로 결국에는 이 환경 변수가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느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예로 이제 들었던 연구입니다. 슈말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업 성과의 20% 정도가 환경으로 설명이 되더라. 즉 환경을 잘 잡으면 기업 성과의 20% 정도는 먹고 가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러멜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분도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 쪽의 인물입니다만, 산업조직 쪽의 아주 인물입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고 같은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한 8%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대신에 46%가 기업 변수로 설명이 되대요. 즉 환경보다는 기업이 잘해서, 기업이 노력해서 된 게 운이 좋은 것보다 환경을 잘 잡아서 금수저로 이렇게 있는 금수저 환경보다는 흙수저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46% 정도가 설명이 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러멜트라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센 앤 워너펠트라는 또 이 교수들의 연구를 보니까 기업 성과는 19% 정도가 설명이 됩니다. 대개 이제 뭐 슈말렌스 정도의 이 변수가 이제 20% 정도 이제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업 변수는 이보다 2배 정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이 이제 기업의 성과가 퍼포먼스를 설명할 때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업 자체의 어떤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제 고전적인 사실은 산업조직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이야기입니다만, 산업조직론은 환경이 기업을 규정한다, 즉 환경 변수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한다 하는 일반적인 어떤 틀을, 클래식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을 이제 산업조직론에서 얘기하는 산업 분석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특성을 이제 주로 분석을 해서 보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산업의 이제 매력도를 따지는 겁니다. 따져가지고 이런 어떤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없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특히 이제 산업의 평균 수익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런 어떤 경제학자들의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이 결국 SCP 모델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SCP라는 것은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이런 세 가지의 약자를 써서 SCP 모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SCP 모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산업 환경, 경쟁 기업이 많으냐 작으냐 이런 것, 제품이 다양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품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가, 진입과 철수에 비용이 많이 드는가. 진입과 철수에 비용이 많이 들면 진입하기도 어렵고 철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은 상대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과거의 진입과 철수가 어렵다는 걸 넘어서 거의 불가능했던 산업 중 하나가 철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결국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독점 산업으로서 아주 강력한 자신의 지위를 구축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진입 불가능, 철수 대단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인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런 어떤 비용이 엄청난 산업은 어떤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기업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즉 대단히 좋은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를 낳게 되는, 즉 굉장히 높은 산업 수익을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 이런 어떤 로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소비자 형태 뭐 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산업의 구조라는 게 기업의 행동을 규정하고 또는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는 유도하고, 이런 기업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기업의 퍼포먼스라든지 어드밴티지, 즉 경쟁 우위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SCP 모델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즉 반대로 이런 어떤 행위가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트럭처, 컨덕트, 퍼포먼스, 이 사고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포터의 파이브 프로세스 모델을 설명할 때
포터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산업 조직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경이, 즉 스트럭처가 퍼포먼스를 규정한다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SCP 모델에 충실한 그런 어떤 모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터의 이론을 우리가 다음 어떤 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 SCP 모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조직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의 산업조직론에서는 경쟁의 형태를, 환경을, 기업 경쟁을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완전 경쟁 시장이죠. 두 번째가 과점 시장이죠. 세 번째가 독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환경, 즉 경쟁 환경, 여기서 이제 경쟁 환경만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경쟁 환경에 의해서 기업의 퍼포먼스, 즉 성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의 등위, 즉 초과 이익을 얻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나쁜 시장이지만, 반대로 소비자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소비자 효용이 높은 형태가 완전 경쟁의 시장입니다. 과정의 시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점합니다. 과점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코 또는 지금도 이 과점 시장에 들어있는 게 자동차. 자동차는 몇 개일까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두 개 합쳐서 현기차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하나, 그다음에 쉐보레, 과거에 대우자동차였던 쉐보레, 뭐 이제 이미 외국의 뭐 GM에 차죠. 그다음에 르노 삼성의 자동차. 대개 보면 한 세, 그다음 쌍용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되나요? 그래서 큰 어떤 자동차 회사로 따질 때도 우리는 한 4개 정도. 그리고 뭐 이 4개가 그래서 거의 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은 경쟁 우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점적 시장이라는 것은 포스코. 과거에, 지금은 포스코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 현대제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점 체제로 변화했습니다만, 과거에 뭐 1980년대, 70년대에는 거의 뭐 포스코, 거의가 아니죠. 완전한 독점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천하의 현대차도 포스코와 관계에서, 갑을 관계에서 의리되었던 아주 이런 재미있는 산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과점 형태로 이제 경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경쟁 우위를, 확고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용에 대해서, 경쟁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생산자 수를 보면 완전 경쟁은 뭐 무수히 많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포장마차죠. 포장마차 시장은 대략 뭐 이 진입과 퇴출 장벽도 없죠. 뭐 여러분도 나도 포장마차를 하려고 그러면 대략 뭐 처음에 이제 포장마차를 지금은 이제 포장마차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기가 안 만들고 만들어 주는데 초기 비용이 한 200만 원만 있으면 포장마차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물론 이제 200만 원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다른 우리가 철강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진입과 퇴출 장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2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그러니까 즉 손실을 감수하겠다, 200만 원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면 뭐 포장마차를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음식에 대한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손님이 항상 앉아있고 어떤 포장마차는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제품 차별화는 없다. 즉 제품은 모두 똑같다. 포장마차, 이 중대 앞에 포장마차도 종로 3가에 있는 포장마차도 기본적으로 떡볶이는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 비용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찾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ICT의 발전에 의해서,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정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는, 간단한 정보는 정보 인터넷에서 거의 이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에 완전 경쟁에 있어서는 생산사 수는 무수히 많고, 진입과 퇴출 장벽은 없고, 제품 차별화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다. 누구든지 쉽게 들어가고 누구든지 쉽게 나올 수 있는, 맘만 먹으면 들어가고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완전 경쟁의 시장이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기업은 경쟁에 있어서의 등위, 즉 어느 기업이나 똑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똑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각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즉 이론상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느 기업도. 그래서 이런 산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하나 아웃풋, 퍼포먼스의 입장에 볼 때는 그리 좋지 않은, 아니면 최악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관점은 아닙니다. 과점 시장, 생산자 수 소수, 자동차 4개 회사 있습니다. 진입과 퇴출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삼성이 삼성자동차를 통해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초기에 투입했던 자본이, 즉 공장을 건설하고 뭐 부지 조성하고 이런 작업만 들어간 돈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그건 뭐 우리가 뭐 평생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건 뭐 전혀 다른 세계, 뭐 구름 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진입과 퇴출 장벽은 그래서 대단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 차별화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뭐 제품 차별화가, 예를 들어서 뭐 르노 삼성은 바퀴가 뭐 6개 달린 차고, 뭐 현대차는 바퀴가 2개 달린 차고, 뭐 이러지도 않고 다 똑같이 뭐 4개의 바퀴가 있고 뭐 트랜스미션이 있고 이런 차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각 제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승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뭐 불만을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정숙성이 좋다, 어떤 차는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삼성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제품을 이제 SM5를 통해서, 그게 이제 닛산의 세피로 모델이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델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초기에 특히 평가를 받았던 게 고장이 나지 않는다, 즉 장고장이 없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공업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차가 SM5였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수리하러 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왜 이유는 타이밍 벨트가 체인으로 돼 있어서, 즉 고무로 돼 있지 않아서 잘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무로 돼 있어서 뭐 1, 2년 주기로 그게 끊어지면 공업사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체인으로 바뀐 다음에 안 끊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즉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농담조로 하는 걸 듣고 웃어버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점들이 초기에 삼성자동차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던 그런 내구성과 장고장이 없다는 것은 그런 점이긴 했습니다. 정보 비용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들의 개발실이, 예를 들면 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엔진에 대한 정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엔진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해도, 즉 그런 제품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그건 얻는다는 자체가 산업 스파인 거죠. 그건 기업 간에, 자동차 회사 간에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곧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한사입니다. 한 개 회사입니다. 예전에 포스코, 포항제철입니다. 진입과 퇴출은 극히 높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는 없습니다. 한 개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게 뭐 다른 제품하고, 뭐 해외 제품, 그 당시에는 철강이 수입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포스코 제품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슈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문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품 차별화는 그건 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논리적으로. 정보 비용은 이것도 역시 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철강에 대한 그 기술들, 지금은 파이넥스라는 새로운 어떤 공법을, 무연탄을 사용하지 않은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파이넥스 공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외의 어떤 철강 회사들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정보 비용이라는 게 지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 독점적 체제에서 정보 비용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높다. 거의 뭐 그래서 정보 얻기가 불가능해,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독점적 체제에서 경쟁 우위는 아주 압도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환경을, 경쟁 환경만 놓고 본다면, 이런 어떤 독점적 체제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거고, 과점적 체제가 그 다음이고, 완전 경쟁의 체제가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지 않는, 즉 퍼포먼스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어떤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포터의 어떤 환경 분석에 대한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